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월 설악산에 눈이 쌓이고 내륙엔 우박이 내리는 등 최근에 나타난 기상이변이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오늘 밤사이 전국 곳곳에 강풍특보와 함께 비가 내리는데 비가 그친 뒤에는 곧바로 6월 초 수준의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치료제처럼 꾸민 겉포장이 학생들을 속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ADHD 치료제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가 아닌데 치료제를 오남용하면 각종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올해 고3 수험생이 처음 치른 학력평가에서 언어와 매체, 미적분 선택 응시자 쏠림 현상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언어와 매체, 미적분은 국어와 수학의 다른 선택 과목보다 난도가 높아서 표준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 기밀 문서는 처음 인터넷에 올라온 뒤 37살 미군 출신 여성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서 급속히 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번 유출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조만간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첫 지구궤도 시험 비행이 기술적인 문제로 연기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 우주선을 싣고 발사될 로켓 1단계 부스터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19일 이후 2차 발사 시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봄 기온이 완연해지는 4월 중순이지만 올해는 날씨가 유난히 변덕스럽습니다. 설악산에는 휴일부터 내린 눈으로 때아니 설경이 펼쳐졌고 내륙도 우박에 이어서 강한 비바람 그리고 초여름 같은 날씨가 예고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봄 기온이 완연해지는 4월 중순에 설악산은 계절이 다시 겨울로 되돌아갔습니다. 휴일부터 내린 봄눈이 수북이 쌓이며 대청봉 주변은 새하얀 눈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내륙에는 비와 함께 얼음알갱이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경북 경주와 부산, 철원 등 일부 지역에 내린 손톱만한 크기의 우박입니다. 찬 하강 기류와 따뜻한 상승 기류가 강하게 부딪히며 얼음 알갱이가 커진 끝에 떨어진 겁니다. 대개 상층으로는 5km를 기준으로 영하 30도 이하의 매우 찬 공기가 모여들고 대개 하층에서는 동풍과 서풍이 모여들며 대기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지역 곳곳에 우박이 떨어지는 등 4월의 변덕스러운 봄 날씨는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밤사이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는데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며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가 그친 뒤에는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6월 초에 해당하는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동풍이 불어 태백산맥을 넘는 공기가 고온 건조해져 일부 서쪽 지방에는 고온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27도, 수원 26도, 청주 27도 등으로 6월 상순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동쪽은 속초와 동해 19도, 강릉 22도로 서쪽보다 기온이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고온 현상은 하루 만에 사라지며 이번 주는 날씨와 기온의 변동폭이 무척 커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내 30살 이상 성인 3명 가운데 1명꼴에 해당하는 대사증후군이 장기간에 걸쳐 위암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은 2004년부터 10년간 도시 기반 역학 연구에 참여한 40세에서 69세 10만 8천여 명을 평균 9.1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관찰 대상자의 0.7%인 759명에서 위암이 발생했는데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26% 높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수가 많을수록 위암 발생 위험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도 흡연과 비만의 복합적인 작용이 동반하면 위암 발생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위암 최신호에 발표됐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수 사건에선 ADHD 치료제처럼 꾸며진 겉포장이 집중력 강화 제품이라고 학생들을 속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실제로 ADHD 치료제가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약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집중력 강화에 좋다고 학생들을 속인 음료수 병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뜻하는 ADHD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ADHD 치료제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ADHD 치료제가 처방된 건수의 30%가 서울 강남 3구와 노원구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집중된 것도 이런 경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선 ADHD 치료제 이름을 검색하면 오픈 카톡이나 텔레그램 방을 내걸고 불법 판매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ADHD 치료제를 의사 처방 없이 사고 팔면 처벌받지만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 또는 광고한 행위가 지난해 259건, 올해 들어 3월까지만도 40건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ADHD 환자가 아닌데 치료제를 오남용하면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제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는 뇌에서 주의 집중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해 환자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데 오남용하면 식욕 감소와 두통, 불면증 등을 겪을 수 있고 더 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 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약물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좀 더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가 일반적인 이론이거든요. 두통, 복통, 식욕 저하, 입마름 등이 있을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심하게 간다면은 뇌전증 발작이 올 수도 있고 또 성적 향상을 목적으로 ADHD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약에 대한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주로 학업에 열중하는 시기에 학생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만큼 불법 판매 사이트 근절 등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올해 고3 수험생이 처음으로 치른 3월 학력평가에서 언어와 매체, 미적분 선택 응시자 증가 현상이 더 뚜렷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투스 에듀가 서울시 교육청이 어제 학생들에게 개별 통지한 3월 학력평가를 분석한 결과 국어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은 37.6%로 지난해 3월 학력평가 때보다 2.9%포인트 높았고 미적분을 수학 선택 과목으로 택한 학생도 43.4%로 지난해보다 4.4%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번 학력평가는 특히 영어가 어려웠는데 1등급 민원이 4,300여 명 줄어든 6천여 명으로 전체의 1.98%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교사들이 권위를 잃어서 교실이 붕괴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교권 강화 기류가 거셉니다. 반대로 학생 인권은 법과 제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나온 학교폭력 주요 대책 가운데 하나는 교권 강화였습니다. 학교는 영원한 의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는 주어진 규정을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교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난달 개정된 고시에선 학생이 물리력을 쓰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고 급기야 학교에 전화하면 교원 지휘법을 안내하며 폭언하지 말라는 연결 메시지를 넣기로 했습니다. 대국민 인식 제고 차원에서 저희가 캠페인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로 전화할 때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통화 연결음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권 강화의 반대쪽 시소에는 학생 인권이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전북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첫 조례가 통과됐는데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증진한다는 목적이지만 2014년부터 시행한 전북 학생 인권 조례의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사실상 학생 인권을 축소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의 차별금지 합헌 판결을 이끈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도 폐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 체벌이 만연하고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 침해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교사가 학생 뺨을 때리고 피가 날 때까지 매질하던 2010년의 교실과 학생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욕하는 2015년의 교실. 이런 세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탈적 사례들이 지난 10여 년 학생 인권 강화의 이유가 되기도 교권 강화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선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관계가 아닌 둘 다 보호해야 하는 가치인 만큼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과 민중이 봉기한 동학 농민혁명 관련 기록의 세계 기록 유산 등재가 확실시됩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4.19 혁명 기록물과 동학 농민혁명 기록물을 심사한 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4.19 혁명 기록물은 1960년 4.19 혁명의 원인과 전개 과정, 혁명 직후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국가기관과 국회 자료, 언론 기사, 사진과 영상 등으로 구성됩니다. 동학 농민혁명 기록물은 1894년 동학 농민혁명 당시 조선정부와 동학 농민군, 농민군 진압에 참여한 민간인, 일본 공사관 등이 작성한 기록 전반입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 달 10일에서 24일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올해 두 건 모두 등재되면 한국이 보유한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등 총 18건으로 늘어납니다. 중국에서 서커스 공연 중 사자가 탈출해 관객들이 혼비백산 도망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허술한 안전관리와 함께 동물 학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장애물을 넘다가 몸에 걸린 사자가 이리저리 날뜁니다. 조련사의 채찍질을 피해 철망 밖으로 뛰쳐나가자 환호성은 곧 비명으로 바뀝니다. 무대 주변에 있던 서커스 단원들이 우리 안으로 숨어들고 관객들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지난 15일 중국 허난성 로양의 한 서커스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기 때문인데 천만다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산시성에선 서커스 무대를 탈출한 호랑이가 아이 2명을 물기도 했습니다. 영세 서커스단의 허술한 안전관리와 함께 동물학대 문제가 매번 도마에 오르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2020년 충칭에선 번지점프대 개장 행사에서 살아있는 돼지를 줄에 매달아 강제로 떨어뜨렸고 이듬해엔 개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 택배가 유행하면서 국제적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总数是156只，把2道后门一关，所有的猫狗肯定全部闭死在里面。 2009년 동물학대 방지법 초안이 발의된 뒤 매년 양회 때마다 이색 안건으로 소개되지만 법제화는 아직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첫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발사 직전에 연기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17일 오전 8시 20분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우주선을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발사 40초를 남겨두고 시험 비행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 우주선을 싣고 발사될 로켓 1단계 부스터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48시간이 지난 19일 이후에나 2차 발사 시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낸다는 목표로 개발해온 우주선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기밀 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서 미 하원 정보위원장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들은 처음 인터넷에 올라온 뒤 37살 미군 출신 여성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서 급속히 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젊은 여성이 고양이를 안고 있는 프로필 사진,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 각종 SNS에서 돈바스 데부슈카, 돈바스 아가씨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계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친러시아 성향의 이 계정을 통해 미국 정부 기밀 문서가 급속히 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처음 폐쇄형 인터넷 채팅방에 등장한 기밀 문서가 6만 명이 넘게 보는 이 계정 SNS를 통해 공개됐다는 겁니다. 계정 관리자 중 한 명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제대한 미 해군 출신 37살 여성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문서를 다른 러시아 계정들이 공유한 뒤에야 미국 정부는 조사에 나섰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기밀 문서 유출이 SNS를 타고 손쉽고 빠르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 미국 정치권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출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번 유출로 미국의 입지가 크게 손상됐다며 동맹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정보 수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he ability for America to gather intelligence from human resources on the ground has been compromised. We can't have a chaotic intelligence gathering system. If you give us information and it's disclosed, you can lose your life. 마이크 터너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번 유출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조만간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9.11 사태 이후 정보 공유를 강화하면서 기밀 정보 접근권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했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허술한 정보 보안이 낳은 이번 사태로 미국 정부 내 인책론도 대두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는 다크웹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정보협력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제언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다크웹 수사팀은 일부 지방검찰청 내 한정적 인력으로만 분포돼 있어서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 IT 전문 수사관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온라인 초적 IT 전문 수사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는 16개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현대차와 기아는 모두 빠졌지만 혜택을 받는 차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전기차에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모두 16개 차종이 선정됐는데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 쉐보레의 볼트와 이코녹스, 포드의 이트랜짓과 머스탱 등 대부분 미국 차입니다. 지난달 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이 북미에서의 최종 조립 요건 이외에 배터리 요건을 강화하면서 대상 차종이 크게 줄었습니다.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물론 북미에서 공장을 운영해 원래 보조금 대상이었던 닛산과 일부 미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혜택 차종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우선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조지아주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 중인 GV70의 중국산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신규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 전기차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가 속속 동참했습니다. 특히 우버는 소속 운전자들의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린 퓨처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말까지 플랫폼을 통한 전기차 주행을 6억 437만 킬로미터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거대한 중국 시장이 다시 열렸지만 우리나라 국제 소지는 저조한 성적표를 면치 못하고 있죠.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되며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건데 하반기는 돼야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두 달째 적자를 기록한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저조한 성적의 결정타는 대중 수출입니다. 중국 경제 활동이 재개되며 올해부터는 회복할 거라 기대를 모았는데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겁니다. 입국 정상화 이후 급증할 거로 예상됐던 중국인 관광객도 다른 나라에 비해 확연히 적습니다. 예전에 명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국이랑 일본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었는데요. 지금은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아직 막 대륙분들이 많이 오신다기보다는 중화권 분들 중에서는 대만이나 홍콩 쪽에서 우선 내수 중심으로 살아나는 중국의 경제 구조 탓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서비스, 옷이나 화장품 소비가 늘었을 뿐 대외 거래는 부진한 겁니다. 한국은행 연구팀은 중국 경제가 서비스업 위주로 1%포인트 성장할 때 우리가 받는 성장 효과는 0.08%포인트로 과거처럼 제조업 위주로 성장할 때보다 약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때 쌓인 재고가 아직 많고 우리나라에서 사가던 부품을 직접 만들어 쓰기 시작한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내에서 가져가던 소재나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중 수출이 자동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구조적으로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5곳 이상은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낮아진 효과를 그나마 체감하려면 산적한 IT 제품의 재고가 소진되고 대외 부문까지 온기가 도는 하반기는 되어야 할 거란 분석입니다. 앞으로 대중 수출은 당분간 예상보다 약한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IT 경기 부진 완화, 중국 내 재고 조정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마저도 글로벌 IT 경기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의존도를 점차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가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엽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시급 10,000원을 넘게 됩니다. 최저임금 심의위는 오늘 첫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 심사에 회부하고 앞으로 법정 시한인 6월 말까지 치열한 교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심의위에 앞서 노동계는 2024년도 최저임금으로 25%가 오른 12,00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지급 능력에 따른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